올해 2021년 되게 여러 가지 규제뿐만 아니라 뭐 LH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태까지 번지면서 과연 올해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 딱 두 가지만 봐요. 첫 번째 프레임은 일단 대체 투자처 부족이에요. 일단은 유동성이 이렇게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하게 투자할 상품들이 없다라는 거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자영업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 기승전 치킨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요즘 뭐 퇴직금 가지고서 치킨 차릴래 이런 사람들 없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노후 자금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도 요즘 많이 핫하지만 내가 은퇴해서 이 2억 3억이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인데 이거를 주식에다가 다 넣을 수는 또 없고 좀 불안하죠. 그렇다 보니까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갔을 때 이게 부동산이다. 결국은 내가 돈이 갈 데가 없다가 첫 번째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 프레임은 그런 부동산을 올려고 했을 때도 부동산 상품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체 투자처 부족을 해서 부동산을 왔는데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으로 움직이려 했었을 때 부동산 상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수많은 부동산들 중에서도 내가 여러 채, 뭐 10채를 갖다 흩뿌릴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취득세 다 빵빵 터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거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서울 내에서도 상품별 양극화,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놓게 보면 일명 똘똘한 한 채, 이건 꼭 서울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방이라 하더라도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내에서도 더 상급지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움직임들,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차후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상급지로 갔을 때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뭐 각종 대책들,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었잖아요. 계속 같은 논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해왔었고 지금까지도 이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더 세게 하면 세게 했지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막 이상한 데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양극화로 똘똘한 것만 잘 나갈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 희망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이 놓고 보았었을 때 저는 쉬운 것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 가장 쉬운 게 아파트예요, 결국. 맞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부동산 상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파트가 대표적이지만 빌라도 있고요. 단독, 다가구, 뭐 토지, 상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돈 버시는 분들은 다 돈을 벌어요. 그렇죠. 거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본다. 애초에 다주택자가 접근하기는 요즘은 어렵다 보니까 그럼 내가 무주택자야 라고 하면 한 채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조건 저는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개발 전문가지만 저는 그런 표현도 써요. 진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재개발도 하지 말아라. 재개발도 사실 일반적인 상품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좀 있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재개발 공부해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은 사실 일단 아파트 시장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재개발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일단 아파트가 1번 아파트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빌라 시장은 좀 느낌이 달라요. 상가 토지는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토지 상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난이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쉬운 것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가 더 필요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라고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안 좋다라고는 잘 안 하고요. 뭐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일단 주택시장에 일단 보기가 쉬워요. 아파트는 일단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애매한 게 우리 빌라 업자분들이 맨날 빌라 좋다는 얘기 하지만 네네네. 사실 올라가는 빌라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안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그 모양 그 꼴인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대지지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대지 지분이라는 게 똑같은 강남 한 평인데가 아닌 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보면 빌라보다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내가 명확하게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파트보다는 못해도 많이 올라가고 어떻게 뜨는 입지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뺨치도록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단독 다가구가. 그런 시장들이 있으니까 일단 소유권 명확하게 있는 단독 다가구를 그나마 볼 거면 그냥 이 정도 보는 거고, 빌라는 최하위인데 사실 저는 가능하면 아파트로 가라는 얘기를 해요. 돈을 더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안정적인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빌라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금이 내가 뭐 솔직히 투자금에 1억 언더다라고 하면 아파트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한테서 똘똘한 한 채가 빌라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서울도 3년 전이랑 지금의 가격 차이 몇 천만 원 되지도 않은 데들 많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빌라도 엄청 뛰어오른 데는 수억 원씩 올랐어요. 그런 데들이 일단 지금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제 개발 이슈 불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단순히 개발 이슈를 보기는 어려워. 그러면 직접적인 호재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원하니까 아파트로 바뀐데 여기가 정비된데 뭐 우리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이슈들 많잖아요. 그러면 가로주택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부는 데들은 그냥 몇 억씩 뛰었는데 이런 데들은 사실 진짜 막 뽐뿌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들이 너무 많아서 노후도를 정말 잘 찾아봐야 돼요. 노후도도 안 맞는데 무조건 다 여기 그냥 겉보기에는 노후됐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개발 가능성 있는 데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드리면 노후도를 충족한 데들 있잖아요. 도정법상 정비사업이 지정될 수 있을 만한 노후도 충족한 데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액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미 비싸요. 아무리 빌라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나만을 위한 이벤트성 지역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굳이 빌라 찾는다면 그냥 동네가 바뀌는 가장 쉽게 가는 데가 뉴타운 인근으로 가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뉴타운 지역 인근에 있는 빌라,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동대문구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문희경 뉴타운에 있는 이문동, 휘경동, 여기가 어떤 동네였냐면 그 서울에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연탄 떼던 동네예요. 맞아요. 그런 동네였는데 여기에 지금도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여기가 다 완성돼서 1만 세대 넘는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다 라고 하면 이제 이문동의 이미지가 달라질 거고, 이문희경 뉴타운 들어가면 좋겠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빌라를 하더라도 그냥 애초에 학교를 갈 때 다 빌라인 지역민들이 가는 학교랑 이제 아파트 완성되면 여기도 15억 넘어갈 텐데 15억 넘어가는 아파트 가격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녀랑 같이 가는 학교랑 이게 달라지니까 차라리 쉽게 가려면 빌라 투자는 뉴타운 지역 인근 가서 개발이 명확하게 되는데 이런 쪽을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고, 일단은 제일 원칙은 절대로 내가 아파트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상승률은 못 따라가요. 근데 수익률로만 보면 그래도 소액이잖아요. 내가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올랐다. 수익률은 되게 높거든요. 그거에 만족해야지 사람들이 빌라 투자하고서 다들 땅 치고 후회하는 게, 애초에 이 금액으로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남들 아파트는 지금 몇억 원씩 다 뛰었는데 빌라는 뭐 해봤자 1억 뛰었어, 5천만 원 올랐어. 이거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냥 아무런 선택이 안 되니까 내 선택지에서 잘 찾아라 라고 말하면 지역. 얼마 전에 저 동대문 임장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이제 막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그 올라가기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막 유흥업소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좀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올라가니까.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재개발이 된 빌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들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전문가이시니까 당연히 빌라나 이쪽으로 좀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수월한 아파트가
오히려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제 막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고 그게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다르냐면 저는 실거주가 가능하냐를 먼저 따지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살아요. 내가 뭐 대구에서 직장이 있는데 서울이 많이 올라간대. 또 더 오를까 봐. 또 서울을 샀어요. 사서 실제로 투자를 잘한 거예요. 뭐 내가 대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올라갈 동안 서울은 10억 올라갔다고 쳐요. 10억 올라가면 뭐 하냐라는 거죠. 내가 비과세를 못 맞추면 이제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는 2년 실거주 요건 못 채우면 그냥 세금이 다 터지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면 세금 빼고 남는 것도 없지만 적어도 1주택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율이라 했을 때 3억 벌면 1억이 세금이고요. 5억 벌면 2억이 세금이고요. 10억 벌면 한 4억 3천 정도 일반 세율이어도? 네, 세금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내가 5억 올라간 투자 방금 전에 이제 대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대구에서 내가 5억 올라갔다라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되죠. 그러면 방금 전에 세금 떼고서도 뭐 4억 3천이면 그래도 5억 7천 남으니까 7천만 원 더 번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거주를 포기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러면 대구에서 전세나 월세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비용들도 있고 거주 불안정성도 있고 그러면 만기 될 때마다 집주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되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았었을 때는 일단은 그냥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데가 무조건 최고다. 그래서 제가 서울이 당연히 더 좋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패가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내 한 채 쪽으로 내가 서울 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도 상급지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내가 서울인데 어디에요가 그 다음인 거고요. 내가 일단은 저는 항상 많이들 얘기하는 게 직장, 거주지 이게 우선 첫 번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 상태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나 이런 걸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갈아타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뭐 그분들 역시도 일맥상통하죠. 일단 내가 여차하면 실거주도 할 수 있는 라인선에서 일단 상품군을 찾아보는 게 좋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주택자 되는 거는 항상 추천 안 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라는 얘기보다 팔라는 얘기를 뭐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돼요. 이미 다주택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이미 여기도 몇 억, 여기도 몇 억, 여기도 몇 억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정리하려고 보면 여기도 중과세율 빵, 빵, 빵 터지니까 세후에 남는 돈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는 게 종부세 내고 버텨야 될까요? 전 버티는 얘기 잘 안 해요. 세금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 계속 내고 나중에도 중과세율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서 팔 것들은 팔고 그리고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할 거는 증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질문 주셨던 핵심은 결국 하나를 더 갈아타려고 했었을 때 그냥 다주택, 즉 내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냥 2주택자가 되는 거는 비추라는 거예요. 세금을 고려하고서 2주택이 되어야지 그냥 내가 하나 샀는데 우리가 지금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12, 16대책 터지고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추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1년 내에 종중주택 처분, 1년 내에 종후주택 입주예요. 뭐 세입자가 있으면 2년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은 그거는 용인 안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1년 내에 처분해야지 취득세도 감경받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더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주택자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 쪽에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많이 추천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대체주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하나 샀다라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재개발 지역이
이제 이주 철거하게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16 대책 이후는 1년 내에 팔으래 라고 했지만 1년 내에 팔고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입주권이라고 정의를 일단 해요. 소득세법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을 샀다라고 이미 이주 철거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곧 할 수도 있는 상태죠. 이미 철거가 완료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나중에 이 입주권이 추후 준공이 된 시점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해도 되도록 이런 혜택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예를 들어 막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럼 2주 철거하는데 한 1년 반? 그 다음에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 36개월? 하다 보면 4년 그냥 가요. 그러면 4년 플러스 2년, 거의 6년을 일시적 2주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 그러면서 근데 전제 조건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주진 않아요. 너가 여기 실거주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주는 거거든요. 이 B가 나중에 준공되면 준공부터 2년 내에 입주해야 되고 이제 입주로부터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거주를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대구에 내가 집이 있는데 서울에 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을 살래. 그럼 서울에 나중에 한 4년 뒤에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는 아닌 거고 대구에서도 재개발 지역들 많거든요. 부산에서도 재개발 지역 많고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에 내가 갈아탈 때 이렇게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이렇게 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갈아타거나 또 추가로 주택으로 내가 그러니까 추가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거를 해서 1가구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들을 추천을 하시는 거군요. 그쵸.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이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제일 원칙은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의 1원칙은 세금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해요. 세후 수익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해서 내가 얘도 비과세 요건 깨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얘도 비과세 요건 깨지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가라고 하고 그럼 아예 다주택자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요즘 각광받는 상품 중 하나가 재개발에는 약간 특수물건들이 존재해요. 재개발이 제가 앞서서 소득세법상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의 입주권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보통 구분을 잘 못해요. 재개발하면 여기 다 입주권 이렇게 부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입주권이고 그 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식으로 주택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도로만 가지고 있어도 즉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상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허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특수물건들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도로, 통상가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아예 취득세도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4.6%로 가고 그리고 상가로 매도를 했다.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매도했다. 그러면 상가를 판 거고 토지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 중과세율이 안 붙죠. 당연히 요즘 종부세 핫하잖아요. 공동주택 가격 인상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도 피해 나가고 이제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쉬운 게 아파트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상가 토지 여기서 돈 버시는 전문가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말아먹는 경우들이 더 많죠. 어렵죠. 네. 그래서 내가 상가 투자하기는 좀 싫고 또 더구나 요즘 코로나 돌고 공실 생긴다 하고 임대료 떨어지는 마당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가 핵심인 거죠. 재개발의 이 특수물건들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상 아파트 투자인데 주택 수익 안 들어가는 아파트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도 상급지로 이제 옮기기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럼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도시에서 좀 더 상급지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서울도 그렇고 광역시급들도 그렇고 일단은 아파트다라고 하면 다 올라요. 방금 전에 말했던 광주나 대구나 대전이나 여기서 쟤네 올라간 것 비해서는 우리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저거 떨어지진 않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가죠. 그런 식으로
아파트는 쭉 올라가는데 상급지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죠. 근데 완전히 중소도시로 가버리면 완전 처참해져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안 올라가는 애들은 정말 안 올라가고, 특히 구축들, 그리고 중심 지역도 아니야. 조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도시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모 중소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외진데 있어. 그러면 그냥 조용해요. 뭐 그런데 여기서도 중심 지역에 있는 애들, 혹은 지방으로 가면 사실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든요. 일단 신축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방 사람들도 여기는 그렇게 뜨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맥상통이에요. 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입지 그리고 신축 이런 식으로 가지니까, 내가 우리 지역은 조금 아닌데 라고 싶어도 그건 여기서의 제일 좋은 거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입지도 이제 잘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상품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신축 아파트고, 뭐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은 워낙에 비싸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아파트를 이제 한정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입지를 본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상급지를 최대한 간다가 우선 무조건이에요. 말했던 것처럼 일단 세금 이슈가 일단은 해결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아니면 아예 무주택자예요.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 당연히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좋아요. 똑같이 서울이라고 하면 뭐 강남 3구가 있을 거고, 당연히 강남 3구 가고 싶죠. 근데 못 가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마용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용성도 안 돼. 그럼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쪽 라인들 한번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멀어지면 이제 노도강, 금강구 이런 식으로 갔다가 넘어가게 될 텐데, 내가 단계들을 건너갈 수 있으면 당연히 여기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실거주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냐를 항상 보란 얘기해요. 이런 질문도 좀 와요. 상급지라고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무조건 강남이 최고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아무리 강남이 액면가로는 제일 많이 올라갔다 해도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는 수익률로는 제일 하위권이거든요. 왜냐면 투자 금액이 높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강남이 뭐 3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안 봐도 어느 단지인지 뭐 10억, 15억 그냥 올라갔고, 마용성이면 7억에서 10억 정도 올랐고, 노도강, 금강구 한 3억씩 올랐다 라고 했었을 때 강남이 최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투자 금액이 다르죠. 그렇죠. 강남은 그 3년 전에도 못해도 5억에서 10억씩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였다. 5천만 원으로 갭투자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은 600%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괴리감, 상승률과 수익률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는 거죠. 노원구가 수익률로 최고래.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 라고 하면 노원구 사람들이 화내죠. 왜냐, 내가 아무리 수익률로 따지면 좋다 해도 나는 살고 있는 집 하나거든요. 내가 이걸 팔고 갈아타려고 했더니 상급지는 더 올랐다 보니까 격차는 더 벌어져요. 강남과 노원구 봤을 때 3년 전과 지금은 10억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보니까 갈아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바의 핵심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상급지를 최대한 가면 좋다라는 게, 내가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 이상은 넘어가긴 좀 어려워요. 수익률을 떠나서, 수익률은 오히려 애매한 애들이 수익률은 더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거주를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마용성은 그래도 들어가야겠어 라고 하면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일단 마용성에 지분 하나 사놔요. 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고서 이제 전세 금액을 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러면 수익률로만 따지면 사실 조금 빠질 수는 있어도 내가 결국 거기 거주하면서 느끼는 거주 만족도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직주 근접성, 학군, 교통, 편의시설 이런 걸 내가 누리잖아요. 그런 건데 내가 너무 똑같은 돈으로 갭 투자로는 어떻게 강남을 갈 수 있어. 영혼을 끌어모아서 강남을 간 거예요. 갭 투자로. 근데 전세만 10억, 15억에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빼줘. 그럼 이건 세입자만 좋은 꼴이에요. 그냥 내가 강남에 등기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거주도 못하고 판다라고 하면 세후 수익률은 당연히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거주를 못 해버리는 순간 굳이 강남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건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상급지, 이게 제가 항상 내리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 상급지라는 거는 이미 입지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그만큼 사람들이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급지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교통이나 뭐 직장, 뭐 학군이 여러 가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상급지라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실거주와 이제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이어나가는 게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실거주하면서 얻는 그런 이익 부분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워낙 규모로 늘리기에는 이제 그 환경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불리한 게 많다 보니까 1주택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같은 논리로 거주가 안 되면은 이제 세금에서 되게 불리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거의 같이 보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가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실거주하고 묶어서 같이 보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이왕이면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거는 좋은 곳이라는 거는 이제 좀 전에 사실 다 말씀하셨어요. 뭐 그 순서를 서울로 치면은 뭐 강남 3구 뭐 그다음에 뭐 마용성 그다음에 왜 그 뒤쪽 지역 또 그다음에 그 뒤쪽 지역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시세 확인을 하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경우로 1가구 1시적 2주택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면은 너무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면 옮겨갈 때 좀 더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좀 약간 그런 보합인 상황에서 좀 옮겨가야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덜 부담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조정되면 사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꼭지에 사고 싶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좋은 시점을 잡는다. 결국은 타이밍을 잡는다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찾고 어디가 낫고 뭐 싼 물건을 찾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단은 그 시점에서는 내가 항상 최고가를 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똑같잖아요. 결국 이미 기존의 실거래가들이 찍혀 있으면 그것보다 매도자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내가 상승장에서는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살 때가 최고가예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내가 너무 비싼 것 같아. 조금 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재다가 오히려 시점 놓치는 게 더 크거든요. 아, 오히려 시기를 놓쳐버릴 그렇죠. 수 있다.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뭐 이거는 너무 막연하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사세요. 사실 그게 제일 정답이고 오히려 가고 싶을 때 그리고 갈 수 있을 때 그렇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부동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항상 전문가들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살 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성수일지구를 샀었을 때 타이밍이 이게 계속 항상 기다렸었어요. 저희는 성수일지구를 항상 살 수는 있었지만 저희는 목적성이 어디에 있냐면 무조건 큰 평수, 그러니까 무조건 50평대를 받아야 한강 최고 앞에 있는 바로 파노라마 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50평을 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물건들을 찾아왔다가 단독인데 1+1이 되는 사이즈를 찾은 거예요. 이제 25 플러스 50평 되는 사이즈를 찾아서 기다리던 물건이 나와서 그걸 잡았어요. 잡고서 어떤 사태가 터졌냐면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그때 터진 거예요. 계약은 하고 잔금이 있는데 빵 터져서 가격이 1억이 빠졌어요. 그때 실제로 가격들이 빠졌잖아요. 파리 대책 때는. 잔금을 치냐 마냐 고민을 많이 했죠. 이미 계약금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저희도 고민을 하죠. 올라갈 거는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더 싼 급매물들이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저희도. 근데 더 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냥 간 거는 뭐 매몰 비용도 매몰 비용일 수도 있지만 계약금 들어간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원래 찾았었던 거 그때도 사실 시즌들을 계속 보았었거든요. 더 싼 매물들이 있어도 그 물건을 찾았었던 거는 1+1인데 큰 평수 플러스 25평 되는 거를 찾아왔었던 것처럼 이 물건 또 나오기도 어려웠고 단독에서 이렇게 큰 거 잡기 어려우니까 그냥 끌고 갔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냥 구체적으로 얼마에 샀는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10억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냥 그거죠. 그거에 내가 시점을 잘못 잡으려고 내가 항상 바닥을 찍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런 너무 테크닉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있으면 오히려 큰 그림을 못 잡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 와중에 시점 잡는 기술들은 있긴 하지만 진짜 초보자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은 내가 상승장이라는 판단이 들어서면 그냥 잡는다. 오히려 단기적인 요동에 너무 휘둘리면 마음만 상해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흔들릴 뻔한 거는 다 똑같다. 사람 사는 일은 다 똑같아서. 근데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밀고 가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내가 살 때 가장 비싸게 산다. 내가 살 때 가장 비싸게 사는데 내가 이 가격을 실거래에 끊어주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비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일단 오히려 시기를 보려다가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경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그거 하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중에 10명, 일반적인 분들 10명 중에 2명은 기다렸다 더 좋은 걸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랬다가 또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되게 뭐 경험이 많고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